중국이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던 과거의 경제와 지금의 경제, 중국의 극적인 변화, 그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 모습의 극명한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 항구고요. 다른 한쪽은 불과 40년 전 사람들이 난방도 안 되는 움막에 살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붕괴 직전이나 다름없던 경제가 어떻게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한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마오쩌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중국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요, 사실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당시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발전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를 개조하고 정화하는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됐고 경제는 말 그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1978년 중국은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8.6%에 달했어요. 당시 다른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아주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그 모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를 외쳤지만 실제로 15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산업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살짝 줄었어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장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엔진이 사실상 헛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그 높은 공업 GDP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가격 협상차라는 아주 교묘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유일한 중간 상인이 되어서요. 농민들한테는 공산품을 비싸게 팔고 반대로 농산물은 아주 헐값에 사들여서 그 차익을 전부 공업에 투자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보입니다. 1950년에 1위였던 가격 비율이 불과 6년 만에 1.62로 치솟았잖아요. 농촌의 부가 도시와 공업으로 어떻게 강제로 빨려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게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농업을 희생시켜서 공업을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엔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공업도 같이 정체되고 심지어 전국적인 식량 부족 사태까지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오 시대 경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쓰라린 과거의 실패를 딛고 오늘날 중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중국의 국가 개입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GDP의 1.73%를 산업 정책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건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다른 주요 경제 대국들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직접 투자 펀드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말 그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산업 정책은 그냥 돈만 쏟아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무식하게 큰 망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주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그 정교함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의약품처럼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첨단 기술, 그러니까 미래의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리스크가 큰 미래 산업에 국가가 직접 베팅을 하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과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 망해가는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썼다면요. 지금은 다릅니다.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상관없이 미래의 세계 시장을 제패할 챔피언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숫자 하나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5년에는 전체 보조금의 63.5%가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어갔는데 2023년에는 45.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맹목적으로 국유기업만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표현이 중국의 전략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만 개의 기업을 아주 치열한 경쟁 속으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승자들 있죠? 그 생존자들에게 모든 지원을 몰아줘서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키워내는 방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의 이 경이로운 성공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설명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논쟁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중국의 이 엄청난 부상은 유능한 국가 지도부의 아주 장기적이고 치밀한 설계 덕분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중국 공산당이 산업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만들고 심지어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까지 모든 걸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움직인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정부의 계획이 성공의 모든 열쇠였을까요? 중국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률이 제일 높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중간 수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세가 6.9배로 가장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쩌면 중국 성장의 진짜 엔진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의 확대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간 기업들의 그 치열한 역동성, 바로 그것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 과연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눈부신 설계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 통제를 벗어나 꿈틀대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